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형사님을 과수대로 이끌게 된 형사님의 인생을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엔 감식하는 형사에게 사진기만 지급되던 때였는데 제가 사비로 캠코더를 사서 직접 모은 현장 증거로 범인까지 특정해냈는데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죠. 결국 12년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됐지만 때는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오후 1시경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 여관인데 우리 종업원이 죽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이제 현장을 갔는데요. 현장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닥이며 이불이며 피가 가득했고요. 벽에도 피가 상당량 튀어 있었는데 피해자인 여성이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 말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해야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또 해놓은 건가요? 그러게요. 반듯하게 누워 있긴 했는데 왼손에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방호창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이제 혈흔이 있는 걸 봐서는 피해자의 저항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흉기에 목이 찔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범인이 눕힌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누워 있었던 건 마지막에 이제 치명상을 입으면서 뒤로 이제 쓰러졌던 걸로 보였고요. 만약 범인이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흉기를 가지고 도주했어야 했는데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머리 왼쪽엔 부러진 칼날이, 칼자루는 이불 위에 놓여 있었고요. 그럼 그 부검 결과는 나왔나요? 예, 목 양쪽으로 깊은 자창이 하나씩 이제 확인됐고요. 깊이가 약 8cm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매우 강한 이제 힘으로 찌른 걸로 추정됐고요. 현장에 남아있던 부러진 칼이 여관에서 사용하던 건지 확인을 했는데 범인이 외부에서 가져온 흉기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무조건. 특히나 이렇게 칼날이 부러질 정도의 공격이면 뼈에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우발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원한이나 특별한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가능성이 높죠. 피해 여성을 지금부터 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 오 씨는 2층짜리 아주 오래된 여관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관은 이제 방값이 얼마 안 돼서 소위 달방이라고 하죠. 한 달 이상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머물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오 씨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청소 일을 했고요. 근데 사건 당일 주인 아주머니가 출근할 때까지 오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1층부터 이제 청소를 하셨다고 해요. 열려 있어야 할 203호 문이 잠겨 있더란 거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 아주머니가 비상열쇠를 가져와서 열었다가 참변을 이제 목격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된 게 이제 딱 그 시간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청소 일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럼 청소 일을 하다가 어쨌든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건이 발생한 203호를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피해자 주변에서 나온 채모는 국과수에 보내고 흉기와 문손잡이 등에서 이제 채취한 지문은 경찰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203호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방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6개월간 머문 장기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건설 노동자였고요.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관 전체를 샅샅이 뒤지다가 엉뚱한 곳에서 이제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물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사건 현장이었던 203호의 바로 옆방인 205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마주합니다. TV 위에 농약병 한 개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뚜껑이 열려 있었고요. 그 옆에 보니까 농약 병마개가 2개더라고요. 만약 농약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흉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도 협박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피해자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국가서에 독극물 검출 요청을 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도주하다가 음독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뚜껑 열린 걸 가져가진 않았을 거로 봤고요. 아마 협박용으로 썼다가 한 병은 버리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다른 거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더니 새빨간 핏물이 담긴 대야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 참 뭘? 네, 범인이 살인을 하고 옆방에 가서 뒤처리를 한 걸로 이제 추정됐습니다. 수건과 발매트에서도 혈흔이 묻어 있었거든요. 어설펐습니다. 자기 흔적을 그대로 남겨뒀더라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피 묻은 외투가 욕조 위에 이제 툭 걸쳐져 있더라고요. 범인 거 많이 당황했나 보다. 본인의 외투를 두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5호에서 이 모든 게 나왔다면 205호 투숙객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들 다 놓고 몸만 사라진 걸 보면? 205호의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그러면 203호에서 DNA는 나왔나요? 일단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B형하고 O형하고 AB형 이렇게 3개의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나는 피해자일 거고 2개가 이게 그러면은 범인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B형은 이제 숨진 피해 여성의 혈액형이 있고요. 또 O형과 AB형은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이 이제 피해자면은 나머지 2명, 그 2인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203호 장기 투숙객의 방에서 살인이 벌어졌고요. 바로 옆방인 205호에서 범인의 증거가 쏟아져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혈액형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AB형이었습니다. A병 나왔잖아요. 아까 A병 A병 있었잖아요. 나왔잖아. 네. 근데 203호 투숙객이니까 그러면 그 알리바이는 뭐가 있었나요? 그 사람의? 네, 오전부터 쭉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의심할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용의자는? 왜냐면은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 탐문을 해봤는데 가까이 지낸 분들이 없더라고요. 원한 살만한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용의자일 것으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잠바의 주인을 찾아봤죠. 그런데 여간 주인분이 단번에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누구 거였답니까? 106호 투숙객의 옷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50대 남성으로 이 여관에서 2개월 정도 지낸 장기 투숙객이었고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이제 쩔뚝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106호 투숙객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 여성과 김 씨는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졌는지 자주 다투는 모습도 보였다고. 두 분이 만나는 사이 헤어지자고 뭐 한쪽에서 그러면 약간 원한을 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다툴 때마다 남자가 피해 여성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농약 먹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자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농약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협박용이 맞긴 맞았네요. 아니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막 협박까지 하고 죽인다고 그렇게 해요? 아, 왜 그래?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뒤에 행적을 좀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신원 확인이 바로 됐지만 휴대폰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러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이 오래전부터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소. 이 주민등록증을 이제 주소 이전을 자주 안 하거나 이제 뭐 수배가 돼도 뭐 말소시키기도 하고요. 수사팀에서도. 이제부터 유력 용의자 김 씨의 탐문 수사가 이어지는데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건설 현장이나 양계장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건 당시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동료들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넘기고 떠났더라고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수원으로 갈 거란 말을 했답니다. 또 심지어 건설 현장 팀장한테는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평택에 내려가야 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일단 평택은 김 씨의 말소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였는데요. 확인해보니 거기엔 김 씨와 관련된 분이 살지 않았습니다. 수원은 연고가 전혀 없었고요. 김 씨의 고향이 전라남도로 확인돼서 가봤는데요. 마을 주민들 말로는 김 씨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라도에 살고 있다는 가족들은 없었나요? 예, 이웃 마을에 이제 김 씨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김 씨랑 소식이 끊긴 지 3년 정도 됐고 어떤 안경 낀 여자랑 같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 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해자분이 혹시 그분은 아니죠? 피해 여성은 이제 김 씨가 여관에 머문 2달 사이에 만난 사귄 사이라서요. 다른 여성이었던 걸로 이제 보였습니다. 일단 김 씨가 기존에 지내던 익숙한 지역에 다시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했던 곳을 이제 쭉 탐문했는데요. 워낙 떠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터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아름아름 이제 다음 일자리를 이제 소개시켜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했던 건설 현장 동료들을 샅샅이 이제 수소문해서 확인하고 이전 일자리에서 또 물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탐문 중에 생각도 못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지만 평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이 행방을 알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진짜 아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여자친구라고 하기도 했고요. 허언증 있나? 사방팔방에 약간 거짓말을 하고 다녔나 봐요. 이거 진짜요? 저희는 이제 일단 살인 용의자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평택을 샅샅이 뒤져서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아 이분이구나 싶더라고요. 누군데요? 누구였을까요?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안경. 그래서 김 씨랑은 10년 동안 동거하며 지낸 사실혼 관계라고 했고요. 사실혼 관계면은 여자분이 이미 있어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그치. 근데 여관에서 2달 사이에 만난 또 피해 여성하고 또 만났다는 그렇지도 거예요? 않는 거네? 김 씨랑 헤어진 지 이미 1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수소문하면서 좀 놀란 게 김 씨가 전국 각지로 일을 하러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수소문해서 일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김 씨가 무섭다. 술만 마시면 때리고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손부터 날라왔다고 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평택에 살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도 김 씨 몰래 도망을 쳤다고 하고요. 이웃들한테도 김 씨가 찾으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시신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김 씨의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냐면요. 평택에서 10년 동안 같이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일하다 만난 다른 여성과 동시에 또 동거를 했고요. 동거녀들과 헤어진 게 사건 1년 전인데 그 1년 동안 만난 여성들만 피해자를 포함해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처럼 이제 여관 종업원도 있었고요. 일용직 일터에서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다들 혼자 산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처음엔 잘해주면서 환심을 사다가 연인이 됐다 싶으면 바로 동거를 하자고 이제 꼬드겼다고 해요. 지역을 옮기면 또 옮긴 곳에서 이 여자 저 여자 걸리는 여성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해 왔더라고요. 기생충이네 그냥. 네, 그래서 주거지가 따로 없고요. 예. 떠돌이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김 씨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김 씨를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열심히 수사하는데 범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수사본부마저 해체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학수사대로 가십니다.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찾지를 못해서 못 잡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이놈을 못 잡으면 돌아가신 피해자 분이 얼마나 한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증거 채취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미제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수대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비번이나 이제 휴가 때마다 김 씨가 과거에 머물렀던 지역을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혼자 계속 하셨군요. 근데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가는 곳마다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지 않을까 해서 전산망에 이름을 매달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CSI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과학수사대가 지금처럼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나면 하루에도 3건, 4건, 5건, 6건 출동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몇 시간을 하고 또 다른 현장 나가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해왔다는 거 진짜 끝까지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추적의 끈을 놓치지 않은 형사님의 간절함 덕분일까요? 그로부터 12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무슨 날이야? 뭐지? 그날 무슨 날일까? 뭐예요? 그토록 형사님이 찾아 헤매던 김 씨가 주민등록을 되살린 겁니다. 또 제가 과수대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산망을 이제 과수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거의 습관처럼 전산망에 김 씨 이름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어느 날 충청 남부에서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때 심장이 미칠 듯이 이제 뛰더라고요. 손에 땀이 이제 찰 정도로 이제 그렇지. 긴장됐고요.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마음이 급해서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내고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닥치지 못했습니다. 탐문 수사한다고 동네를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었고요. 만약에 김 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칠 수도 있어서 신중했습니다. 김 씨가 대체 그 1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주소지로 달려갔는데 시골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딱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닌데 싶었습니다. 왜요?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우편함에 고지서도 한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만 등록해놓고 여기에 안 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 한 일주일 동안 잠복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김 씨를 못 찾은 거예요? 여기서 포기할 형사님이 아니죠. 우편함에 꽂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형사님 눈에 딱 들어옵니다. 김 씨가 휴대폰도 개통을 한 겁니다. 근데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통화 내역이 딱 2개 나왔더라고요. 개통하고 두 통밖 2번을 썼다고요? 딱 2통. 이게 뭐죠? 저도 진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전화를 건 곳을 확인해 봤더니 모두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두 통이 다. 뭐 지인도 아니고 유일하게 전화한 곳이 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김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보조금 문제로 통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요금만 부과된 걸 봐서는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받으려고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사의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요? 전화를 걸어야 현재 위치를 알 텐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 이대로는 김 씨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윤 형사님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묘수. 묘수? 김 씨가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마침 이제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물품을 무료로 나눠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끼로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과 작전을 짜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갑수 씨 되시죠? 여기 동사무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드릴 김치를 준비했어요. 김장김치 받으려면 오늘 오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에 숨어서 이제 일단 기다렸습니다.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택시 한 대가 동사무소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택시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어쨌든 형사님도 그 걸음걸이를 말로만 듣다가 본 건 처음이네요. 네, 그렇죠. 순간 저도 이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다리를 쩔뚝거린다는 점도 맞고 얼굴을 보니 주민등록 속 그 얼굴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김 씨한테 뛰어들어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아이고. 12년 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드디어 잡았네요. 그럼 체포를 딱 하는 순간 약간 순수하게 인정을 하던가요? 처음엔 당황을 하더니 이제 곧바로 이제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진짜. 후련해. 그걸 자수를 했어야지. 그러게.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망을 피하려고 전국을 떠돌면서 기차역 인근에서 이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간간히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철저하게 도망자 생활을 한 거죠. 그러게 애초에 도망칠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답니까?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너 뭐라 그럴까? 아, 저 형사님이시구나. 네. 한 12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다리가 간절해갖고 뼈만 남았어요. 그 팔도 이거 시방에 힘을 못 씁니다. 네, 이 주름을 넣을 맹을 헷각을 납본다. 그냥 다 죽어갔네 그냥. 죽이려고 그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시절부터? 계란말이랑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있었다가 떠나니까 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칼 보이시죠? 아유. 여기 이제 피 묻은 대야가 네. 피해자 오 씨가 혼자 사는 걸 아니까 김 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피해 여성이 거절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사건 당일 청소하러 들어간 피해자를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 씨가 오 씨 앞에서 농약을 마시는 신용까지 하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거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건을 해결해서 이제 홀가분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네. 진작에 검거를 했어야 하는데 12년이나 걸린 거잖아요. 그래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잡아서 이제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건이 일어났던 여관 주인 어르신도 범인이 잡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붙잡힐까봐 이제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지금껏 자기를 잡으러 다닐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예,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요. 김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해서 상고까지 했는데 원심대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